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3000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IMF 총회가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4.3%를 계속 유지하는 전망을 내렸습니다. 선진국 전체는 7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내려간 5.2포인트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신흥국이나 개도국은 7월 전망치보다 0.1% 오른 6.4%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선진국인데 선진국처럼 하향되지 않았습니다. IMF 같은 세계적인 기관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4.3%로 유지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추가 인상을 고려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해서 11월 달에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또 6조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전세 대출까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월세 난민대라는 것인가 등 항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의에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농협은행 등에서 대출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전세대출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큰 선거가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규제는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7주째 주춤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눈치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언론이나 유튜브에 인터뷰 나오는 분 중에서는 제일 스펙이 좋으신 분인데 하버드 박사 출신의 김경민 교수는 내년에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니까 지금 집 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분의 말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데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 목표를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많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올 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인데요. 1월 초에 9,680원까지 올랐다가 10월 13일 날 6,880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대략 24.4%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행히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올랐죠. 그래서 7만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7만 전자가 됐어요. 어쩌면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할 때가 꼭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목표가를 줄 하향할 때가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24.4%나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혹시 바닥을 확인하고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오르고 있죠. 지수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계의 물건을 생산해내는 공장에 해당되는 중국 생산자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25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내는 물건값이 높아지면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아지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죠. 자,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줄이겠죠. 그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테이퍼링을 한 후에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시카고 선물 거래소 페더럴 워치는 연준이 내년 7월쯤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51%로 보고 9월은 67%의 가능성으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중 여러 물가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명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에너지 값이 올라서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배럴당 82달러가 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텍사스 원유 가격 차트입니다. 지금이 여기 82불인데 이것은 주가 보면 14년 10월 달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 된 것이죠. 지난주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의사록에 따르면 11월 달쯤에 채권 매입을 점점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테이퍼링은 7월 달에 완료하고 내년 말쯤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가능성 예고가 그 의사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요약을 해보면요, 시장에 자산 매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축소하는 테이퍼링이 아마도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준은 채권, 대부분 국채입니다. 매수하지 않겠죠. 그러면 매수세가 적어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채권 금리,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금리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가격들이 오르면 결국 이자율,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금값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자재 가격이나 중요한 자산 가격들은 다 올랐는데 이상하리만큼 금값은 상승하고 있지 않죠. 여기 그래프가 금선물 주간 차트입니다. 작년 여름에 2,000불을 찍고 나서 1,768불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죠. 금값은 왜 안 오를까? 아마도 투자자들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혹은 금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금값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죠.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면,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이익을 계속 낸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그때는 금리 인상은 자연스러운, 그리고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나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률이 점점 높아지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 체력이 점점 좋아져서 경기가 호전되고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유동성의 힘으로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가 점점 나빠져서 물가는 올라가지만 경기가 점점 나빠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조금 지난주에 진정은 됐지만 크게 보면 3개월짜리 차트인데요. 상승 추세에 있죠. 마경환의 생각하는 투자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미 국채 10년 금리 전망 브룸버그에서 나온 것인데요. 여기는 중간값이고 여기는 평균값이고 브룸버그가 예측하는 금리입니다.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해서 10년 국채 금리 전망이 쭉 적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가 1.574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68,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4분기에는 1.8, 내년 1분기에는 1.88이나 1.89, 그 다음 분기에는 1.92, 96, 내년 3분기에는 2% 정도, 그 다음에는 2.09%, 이렇게 해서 10년물 금리가 상승한다고 많은 투자은행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코스피 주가 차트, 지난주 한 주간의 차트입니다. 화요일 날 2907포인트로 마감해서 2900선이 깨지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다가 그 이후부터 올라가서 3000을 넘었죠. 그래서 3015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올 초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코스피 주가 차트입니다. 초부터 쭉 시작해서 지난주 화요일 날은 거의 1900선 가까이 갔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는 2.4%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는 많이 떨어졌죠. 제가 한번 보니까 6월 말에 3,310포인트 대략 그 전후에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 2,900포인트 근처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 볼 때 대략 11.7%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주가가 11.7%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락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 주가 지수 2010년 10월 15일부터 지난주 금요일 같은 10월 15일이네요. 21년 10월 15일까지 12년간의 코스피 주가 차트입니다. 2017년까지 2000포인트 전후로 박스권에 gat혀 있었죠. 그래서 박스피라고 사람들이 그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이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2500대로 올라갔죠. 그러나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다가 2019년 코로나 발생 1년 전부터 다시 우리 코스피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유감스럽게도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그러나 빨리 반등해서 올 초에 3,000을 넘었죠. 그리고는 지금 10월 달까지 약 10개월 동안 2,900에서 3,300까지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받고 앞으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좀 더 하락할 건지는 누구도 모르죠. 제 소망은 그냥 3,000 전후에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좀 더 체력을 비축한 후에 다시 상승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부터 상승했으면 더 좋겠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과연 우리 기업들의 경제 체력이 그리고 경쟁력이 얼마나 좋은가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린 에너지라든가 4차 산업혁명 여기에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적응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잘 보여드리는 S&P 500 주가 차트인데요. 10월 초에 4,300까지 떨어졌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올 초부터 지금까지 S&P 주가 지수는 20.8%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상승이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이 상승한 지점에서 다시 또 올해 거의 21%에 해당되는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우리 코스피는 올해 2.4%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7월 20일 날 3만 달러가 깨졌죠. 그리고는 다시 상승해서 지난주 주말 6만 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이 23만 건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첫 30만 건 미만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입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뉴스죠.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슈퍼마켓 같은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감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직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청구 자격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 그 인원이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국이 우리나라도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시 상점을 여는 리오프닝 과정에서 실물 경제에 좀 더 온기가 돌 수 있는 정책을 각국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체력이 회복되고 적정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해야 좋은 것입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가와 10년물 국채금리, 원유 등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가격 추이, 그리고 금 가격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는지 그 유동성의 양과 그리고 현 경제 시스템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불안정한 비트코인에 계속 돈을
묻어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저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 경제 시스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비트코인 ETF가 정식으로 상장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또 오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5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골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월드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 2일 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오징어 게임 데이히트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심화됐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르면 가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을 무능의 결과라고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난은 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너무 가난을 무능과 동일시하거나 가난을 죄악시함으로써 아예 나는 가난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주문을 외듯이 스스로 다짐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게을러서 내가 무능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는 가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